왜냐면 아들은 브로커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니까 9살, 10살짜리 아이가 겁이 울컥 나는데 와 우니까 새벽 2시에 애가 강에서 오니까 국경경비대가 순찰하던 게 무기를 메고 뛰어온 거예요. 브로커는 어떡하겠어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포승줄을 지어가지고 국경경비대 감방에다 쳐넣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온 지 12년 차 되는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거의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보고 왔죠. 김정은 시대는 갓 올라섰을 때 왔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시기가 1970년도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이나 안전, 경찰, 보위부는 배급을 다 줬고 그냥 북한말로 하면 그때는 남조선보다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였거든요. 저는 군인 가족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게 없이 살았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뭘 했냐면요. 공연 진행자를 했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그 얘기 하니까 MC요? 아나운서요?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공연 진행자, 프로 소개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익숙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북한에는 이제 선동의 나라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예술선전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십병원이나 탄광, 강상, 방직공장 이런 데 가서 혁신자들을 막 같이 할 때 저는 방송을 했어요. 전투원 여러분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방방방 뛰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시험을 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제가 199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가 이제 고난이 행군이 저는 그거하고는 무방해했어요. 아버지한테서 배급을 탔고 제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대중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술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요. 북한 기준으로는 괜찮은 키인데 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은 키가 크고 근데 저희 하술반에 7명이었는데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술을 하던 애가 만수대 예술단 합창조로 뽑혀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겠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저보다 키가 한 7cm 정도가 컸는데 걔가 뽑혀가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사람이 비교를 하면 좌절이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암만 날고 때도 큰 데를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때려쳤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죠. 북한이 좀 다른 게 남한은 스펙, 가방끈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필요 없어요. 당연히 간부만 알면요. 굳이 대학을 졸업을 안 해도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산에서 그래도 한 2급 기업소 되는 큰 공장에 당위원회 소속인 사료청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어요. 회사에서 진행되는 주요 뭐 정치적 행사나 이런 데서 선동문도 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해마다 다르는데 고정적으로는 1월 1일에 내려오는 신년사 그리고 이제 만약에 70일 전투 북한에선 계속 전투잖아요. 밥 먹는 전투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내기 전투 북한은 그냥 걸핏하면 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시기적으로 90년도 2000년도는 갑자기 70일 전투를 만들고 갑자기 200일 전투를 만들어요. 그러면 신년사는 무조건 내려오잖아요. 그 신년사를 당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준 그런 정책적인 가업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반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다. 그러면 수도사업소가 할 일이 뭐냐? 자기가 맡은 관내 주민들에게 물을 제때 공급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펌프장 같은 것들을 기술 점검을 잘하고 발부나 이런 것들이 녹이 슬지 않게 점검을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작업반마다 배포를 하는 거죠.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찬란했던 처녀 시절. 제가 1990년도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2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 삶은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찬란한 삶과 이제 딱 끊어진 거예요. 그 북한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불어댄다고 해서 나한테 당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걸 싫어했어요. 북한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아들을 둘 낳고 살다가 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이제 30이 넘어서야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고 북한 시장의 전체적인 여자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여성들을 보면 아이고 어떡하겠냐 힘들어 이 정도
정도 됐지 제가 체험을 못했다가 30대 초반부터 제가 경제활동하면서 첫 시작이 밀수였어요. 중국 언니 연주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랑 파트너를 해가지고 밀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도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아가씨 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몰래 보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는 세트상에서 하는 연기일 거다. 북한이 영화를 그렇게 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재미로 봤지 저게 실생활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밀수를 하면서 우리 안과에는 지금 한국애가 돈을 번다. 그 순간에 아니 북한 기준에 봤을 때 중국도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중국 사람이 남조선에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파트너의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가 솔깃해가지고 탈북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저는 3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비율을 보면 34,200명이 와 있는데 70% 80%가 이미 오래전에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 먹을 것을 찾아갔다가 팔려가거나 거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북한에서 직행을 해온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수를 하면서 그 파트너한테 계속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고 근데 그 결정적인 동기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항상 말해요. 반반이다. 그 이유가 밀수라는 게 꽃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삶의 회유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남조선 드라마를 보니까 제 또래 여성들이 명찰을 앞에 탁 달고 양복 딱 입고 이러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저렇게 옛날 20대로 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했고 하나는 저희 아들이 어렸었는데 8살인가 9살인가 됐어요. 막내 아들이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집을 비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 아이를 옆집에 맡겨야 되는데 아이를 옆집에 맡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북한엔 도둑이 너무 많아요. 자물쇠를 채우면 그걸 따요. 근데 집 재산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집에 가다 놓고 바깥으로 문을 채우고 제가 장사를 가면 어떤 때 이틀이고 3일이고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을 딱 들어와 보면 불도 안 와요. 그래 등잔을 딱 켜면 아들이 그 찬 방에서 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자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얘를 이 암흑의 땅에서 키워야 될까? 그 다음부터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여자 형제가 넷이었는데 제가 동생이 3명이에요. 근데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스듬히 말했는데 와 통곡을 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 내가 가족을 속여야만이 갈 수 있구나. 얘들한테 말하고 내가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갈까? 가자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가잖아요. 저는 그래요. 탈북은 미쳐야 해요. 제정신이면 못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미쳐서 탈북했다고. 삘이 딱 오는데 가야겠다. 나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할머니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한테 자식을 맡기면 좋겠는데 가족이 알면 큰일이잖아요. 언니 어디 가? 이렇게 되고 소꿉 시절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걔한테 가서 마음을 터놓으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첫 마디 그랬어요. 주희야 너는 밝은 세상에 가 살아. 아들을 나한테 맡겨. 제가 그 애가 아니었으면 결심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그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그랬어요.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서 내가 햇바닥 잘못 놀랬다가 목 자른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이서 항상 사회적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들을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10살도 안 된 내 아들을 가다가 잡히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나냐 놔두고 떠나냐 그 고민을 하는데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들을 맡기고 제가 살던 집을 고스란히 그냥 놔두고 쌀이고 뭐고 다 집을 팔고 이러면 벌써 동네에서 누가 밀거를 해요. 왜냐면 저는 밀수꾼이니까 요시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사를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저는 첫 번째 시도했는데 첫 번째 됐어요. 무사히 압록강을 넘은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게 그 전날까지 미쳐서 압록강을 넘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파트너 집이 산 밑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제발 잘못했는데 나 다시 압록강 넘겨주세요. 저 집에 갈 거예요 하는데 그 중국 조선족 분들이 조금 말이 예쁘지 않아요. 한국 분들처럼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욕을 했어요. 아니 이 미쳤냐? 뭐 북한이 옆집인 줄 아냐? 어떻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가냐? 못 간다.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 4일을 발버둥질하며 울었어요. 내가 왜 왔지?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이왕 넘어온 거. 근데 중국에 오니까 겨울에 넘어왔는데 집에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냉장고에. 포도가 있어? 막 자책하다가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일 좋은 약은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고 그 중국집에서 나올 동안 한국 드라마를 됐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그 기간에 좀 브로커선을 찾고 피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태국, 라오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을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을 발판으로 이용해야 돼요. 중국에 있다가 중국 시민으로 살다가 허적을 얻어서 제주도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중국을 거쳐야 돼요. 북한은요, 중국이 없으면 뭐 그게 뭐 제비예요, 뭐 참새예요. 새가 아닌 이상은요, 중국을 어떤 이유에서도 거쳐야 돼요. 북한 밖을 벗어나려면 중국이라는 발판이 있어야 다른 데로 가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항해도나 개성 이쪽에서 튜브를 몸에 감고 기염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극소수예요. 거의 다 중국을 거쳐오는 거예요.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어요. 인천공항부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게 평양산원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평양산원에도 가봤던 사람으로서 밑에 막 보석이 깔리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저희를 이제 대여를 쳐 새벽에 오니까 한쪽에다가 이제 조용히 한 대열 점검하고 국정원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바닥인데 찰떡을 떨고도 뭐가 안 묻을 것 같은 그렇게 깨끗한 바닥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화장실 가서 갔는데 중국을 오래 살았던 분들은 이렇게 더운 물 찬물을 아는데 이게 촌딸기잖아요. 네, 중국에 있었지만 더운 물 찬물을 못 써보던 여자니까 과학이 너무 발전하면 사는데 피곤해요. 탁탁 해야 되는데 손을 한참 거지처럼 대고 있으니까 물이 나와. 화장실 갔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변기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변소를 이용하던 사람이니까 앉으니까 큰일을 못 보겠는 거예요. 힘이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변기 꼭대기에 올라서서 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멍해서 보는데 화장기도 없어. 근데 얼굴이 하얘. 그리고 다 안경 꼈어. 이 나라 사람들은 눈이 대체로 나쁜가? 저는 북한에 안경 낀 사람 드물어요. 예, 근데 남한은요, 군대도 안경을 낀 거예요. 저 안경 끼고 총 어떻게 쏘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제 드는 심정은 너무 깨끗하다, 안경을 많이 꼈다, 여자들이 화장기가 없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따라하는 거죠. 손을 한참 대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던 세상에서 왔는데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겠어요. 한국 분들이 일상이 되게 여유로웠어요. 새벽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지금 와서는 정말 식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야, 우리 온다고 다 대피시켰는가? 그리고 아파트를 딱 봤는데 굴뚝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왜 굴뚝이 없지? 옛날에 북한의 재래식 아파트들은 굴뚝이 있어요. 아파트 굴뚝이 없고 바닥에 나무 단풍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십자병원에 먼저 가잖아요. 탈북민들은 가서 건강검진해요. 갔는데 여자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말투가 박주희 선생님 이쪽에 오세요. 세상에 머리에 털이 나도 선생님이라 말을 다 듣는구나. 북한에서는 동무동지죠. 이름도 잘 안 불러요. 병원에 가면 이쪽에 오세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의사들이 부르는데 박주희 선생님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왔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드라마에서 동경했던 한국식 말투구나. 근데 좀 놀랐던 거는 피를 뽑을 때 놀랐어요. 우리 북한은 피 검사하면요, 요 손끝에다가 톡 해가지고 한두 방울 해요. 근데 여기다가 돼지 주사기 같은 거 꽂고 여러 개를 뽑는 거예요. 피를 왜 이렇게 양동이로 뽑지?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라면 피가 많이 필요하대. 근데 북한의 피 뽑기하고 다른 거예요. 북한은 양이 적고 이렇게 혈관으로 뽑지 않아요. 요 끝에다가 콕 찌르고 여기서 이렇게 몇 방울 뽑는데 야, 남조선은 피도 많이 뽑는다 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다름을 그때부터 인정을 하면서 국정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고 연줄이 있는 동기생들은 국정원을 아는 거예요. 야, 국정원이라는 게 뭐야? 먹는 게야, 입는 게야? 야, 북한 보이부나 갔다. 우리 가면 저기 가서 체조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딱 국정원 마당에 들여섰는데 아니 이렇게 무슨 지하실, 반지하실 같은 데를 우리를 막 이렇게 줄을 쳐 데려가는데 그때 실제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약간 쭈빗쭈빗했어요. 운명의 시각이 왔구나.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정원에 왔는데 키 순서로 세우는 거예요. 여자분 들한테 입을 수 있는 운동복 2벌, 양말, 생리대, 속옷, 화장품 그걸 체크무늬 트렁크에다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봤을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시집을 갈 때 다 바리바리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숨어 살고 이민국 감호소에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딱 오니까 저국에 왔구나. 감사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관심한다는 징표였잖아요. 거기서부터 되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담당 선생님이 한 60세 되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딱딱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돈이 많이 된다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남자가 좋다고 해서 아무 데나 따라가지 말아라. 아마 제가 남자를 잘 따라가게 생겼나 봐요. 네, 조금 나대게 생겼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좋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긴장이 좀 풀렸는데 하나원에 딱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가족을 놔두고 왔으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밀수하던 파트너가 쟤를 데려왔기 때문에 연락선이 살아 있었어요. 내 자식들을 데려와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는 자식을 놔두고 온 엄마다. 저는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원에 나와서 3일부터 알바를 했고 하루에 11시간 일하니까 어느 날인가 석 달을 일하고 저녁에 11시 퇴근하고 의자까지 다 닦으니까 12시인데 차단봉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버스 타러.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 거 조금 이따 파란불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119에 실려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북한에서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빈혈로 쓰러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미안해서 계속 울었어요. 지하철 가다가 우리 아들 또래 애만 보면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간병원을 했는데 자격도 없는데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집 자녀들이 저를 보더니 안 된다고. 왜? 새파란 30대 여자가 와서 어머니를 로모를 간병을 하겠다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칵 터진 거예요. 그 집 맏아들이 60이 넘었는데 제가 그 아드님 다리를 붙들었어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젊은 아가씨가 이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러냐고. 저는 아들이 북한에 있어요.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님을 정말 잘 할게요.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해서 형제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 맏아들이 할 수 있냐? 죽어도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처음 만났던 한국 사람이 60대 어르신이었는데 저한테 그 석 달치 월급을 다 주고 1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희야 꼭 살아서 아들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새끼를 데려오겠다고 이 어린아이가 80세 어르신 오줌똥 가리는 걸 보고 자기가 울컥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는데 그때 돈으로 1,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300을 못 벌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동기생들한테 50, 200 이렇게 꺼서 제가 800을 벌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아들을 넘겼는데 잡혔어요. 왜냐면 아들은 브로커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니까 9살, 10살짜리 아이가 겁이 울컥 나는데 왕 우니까 새벽 2시에 애가 강에서 오니까 국경경비대가 순찰하던 게 무기를 메고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포승줄을 지어가지고 국경경비대 감방에다 쳐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죽을 생각까지 했어요. 연길에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 집이 4층이었어요. 베란다에 나 이렇게 내려봤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지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데려올까? 그 정도로 제가 했는데 다행히도 그 경비대에서 얘를 너 중국 가려고 했지. 부모가 너를 데려왔지 하니까 얘가 제가 그 전에 아들하고 통화할 때 아들 엄마는 지금 평양에 있어. 아들은 중국이 어디고 한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평양에 있는데 강을 넘어와야 평양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 손잡고 와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평양에 있는데 평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쭉 데리고 있다 보니까 성인이면 그냥 직결서다 넘기겠는데 너무도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 5천 위안만 달라. 그럼 애를 내보내겠다. 그래서 밀수꾼하고 샤바샤바 해서 아이가 며칠 만에 중국 돈 5천 위안을 국경경비대 고이고 나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안 오겠대요. 애가 혼이 나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포승줄에 묶여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겠대요. 엄마 따라 안 오겠대요. 전화로. 이게 건져놨는데 그때가 또 문제인 거야. 근데 그때 저는 참 못되고 나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식이 그런 아픔을 당하면 안아주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욕을 댔다 했어요. 엄마를 안 따라오면 꽃제비처럼 밥을 빌어먹고 살 거야? 엄마를 따라와야 행복할 수 있어. 선택해! 울면서 엄마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꽃제비를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사히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천신만고로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요.
탈북민 가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탈북자 가족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간다 이렇게 말하는 탈북민도 있고 아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증언했던 탈북민 가족은 수용소 갔어요. 근데 또 다르게 증언한 사람은 아니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종이장의 법이 있고 실제로 실행되는 법이 달라요. 탈북민들이 많아지면 북한이 어떻게 하냐? 시범으로 어떤 가족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시범의 가족을 텔레비로 내세워가지고 전체적인 탈북민 가족들을 교양 개조하는 거예요. 탈북도 있잖아요. 중국에서 잡힌 애들은 별로 안 가요. 일반 범죄자로 분류가 되고, 중국에서 남한행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정치범 관리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3년, 5년 정신 이렇게 하는데, 정치범 관리소로 가면 살아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다 죽는 건 아니고, 제 친구도 거기 가서 5년 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거의 다 죽죠. 그 안에서 영양실조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이제 탈북민들 중에서 고향에 가족들이 막 TV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라 막 이런 얘기 듣고,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인천에 있는 60대 어르신들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TV에 나오지 않고, 또 합법적으로 TV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북한도 눈을 의식해요. 그런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총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선전으로. 제가 노동신문에 옛날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그걸 봤는데, 자기가 인천 어느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장애인만 살고 곰팡이가 껴서 사람 살지도 않더라. 우리를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 이것을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막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남한에 왔을 때는 야, 우리를 받아준 게 어디냐 이런 감정으로 살지만, 북한에 가면 그걸 과도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뉘앙스로 변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몬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빵을 팔고 싶었어요. 빵 파는 여자애들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싹 짓더니, 아, 저기 앉으세요. 제가 금방 나 이젠 됐구나. 남북이 얼굴이 먹히는구나. 나름 농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앉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에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하니까 이러더니 우리가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안 뽑아도 될 것 같다. 살면서 그런 모욕을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픈 말은 안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북한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손님이 끊길까 봐 지금은 와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남조선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어찌면 이렇게 금방 하나던 얼굴이 5분 안에 싹 북한 말투를 듣고, 그래서 그때 참 괜히 왔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다른 탈북민에 비하면 생활이 피었죠. 그걸 깨우쳐주게 된 계기가, 그래 여러 번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알바도 떨어지더라고요. 피자집 알바 봤는데 피자 만든 적 있어요? 아니요, 태어나 없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좀 해봤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전 태어나 이런 거 못 해봤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력직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노하우도 없어요. 어떤 카페에서 사람을 찾는데 마침 대표님이 받은 거예요. 네, 이력서를 보내세요. 지금 바로 카페 앞에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들어와도 될까요? 그럼 들어오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또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원피스를 예쁜 거 사 입었어요. 면접 볼 때 예쁘면 먹힌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10,000원짜리 핑크 색깔 원피스를 사 입고 갔어요. 첫 마디 알았대요. 한국분이 아니구나. 근데 이 앞에까지 왔다는데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카페에서 북한분 대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저를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그 순간에 제가 정착기간에 당했던 수모와 멸시가 눈이 너뚝. 남조선 사람들이 다 같지 않구나.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구나. 그게 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 사이다 채널이라는 걸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팩트만 이렇게 갈고리를 싹싹 골라내지? 너무 지혜롭게 방송을 만들었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좋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탈북민 박주희란 조금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것도 알리고 싶고, 제가 또 3년 전에 주희유미 TV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주희유미 TV,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들어와도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받아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